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설 연휴 동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공개됐습니다. 이달 27,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입니다. 지난 6.12 싱가포르 1차 회담이 포괄적 합의였다면 이번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2차 회담은 성과 있다. 이런 평가 나와야 김정은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 말로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또다시 중대 기로에 놓인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은 뭘 기대하고 뭘 우려하는지 설 연휴 직후 첫 직설에서 진단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한반도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님, 연세대학교의 봉영식 교수님, 그리고 한동대학교의 박원균 교수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2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북미 2차 정상회담. 더 중요한 건 사전 실무 협상일 겁니다.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가 현재 평양에 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 확답 받아오느냐, 미국은 대가로 뭘 내놓을 거냐, 이게 핵심 쟁점이랍니다.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정리한 영상 보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전 9시 3분 미 수송기 편으로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10시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곧바로 협상 상대 북한의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마주 앉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협상의 성패는 북미 정상 간 합의문 작성에 필요한 의제 조율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응 조치로 거론되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외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재 완화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 가운데 어디서 정상회담을 열지도 정해야 합니다. 비건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핵화 조치의 결단이라는 청신호가 담겼고, 비건, 김혁철 라인의 이번 협상은 적어도 이틀, 길게는 사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지내시는 동안에 북미 간의 협상이 정말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여러 군데로 퍼져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소가 확정됐고요. 워싱턴, 평양, 그리고 베이징까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갈까 고민을 하다가 먼저 평양부터 가보겠습니다. 평양에서 현재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 심장부라고 하는 평양 가서 단판 짓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는 전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건 없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평양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조한범 박사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특별대표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뭐 지금 전해드렸고 카운터파트가 김혁철 대표죠? 예, 지금 전주 스페인 대사로 알려지고 있고요. 전주 스페인 대사. 예. 언론 입장에서는 김혁철 대사는 뉴페이스입니다.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인물인가요? 예, 새로운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먼저? 김혁철이라는 인물이 지금 3명의 지금 신원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53년생 김혁철이 외무성에 있고요. 예. 나이가 너무 많죠. 아하, 동명이인이 3명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78년생 김혁철이 있습니다. 78년생 치고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인물 중은 78년생 치고는 또 너무 적절하고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봤을 때 네. 외무성 안에 김혁철은 둘입니다. 78년생과 53년생. 아하, 그런데 78년생, 53년생. 지금 외모로 봤을 때는 53년생은 절대 아니고요. 예. 뭐 혹시 78년생 북한 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스페인 쪽 자료에 보면은 71년생 김혁철이 등장해요. 71년생도 예, 있고. 그러면 나이는 거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스페인 쪽 자료를 보면 71년생이고 88년에서 97년까지 김일성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걸로 나와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97년부터 이제 그 외무성에 들어갔고 이제 2007년부터 지금 그 국제분석국 국장을 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부터 대사 활동을 했고 대사를 했고 2013년 10월 달에 스페인에 부임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북한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무부의 인물은 거기서는 확인이 안 되고 네. 근데 스페인 쪽 자료는 나오거든요. 그렇게 네. 보면 어떤 추정이 가능하냐면은 원래 외무성 인물은 아닌데 예. 우리도 대사 하시는 분들이 꼭 외교부 출신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국정원 그렇죠. 출신들이 대사 나가시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예, 아마 이제 어느 외신에서 김혁철이 국무위원회 출신이다. 그런 어떤 이제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번에 그림은 선수끼리 처음 만난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최선희하고 성김 주 예. 필리핀 대사가 사실 만났는데 네. 성김 대사는 뭐 한반도 문제 전문가지만 북핵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렇죠. 최선희 역시 북핵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비건과 김혁철 라인은 사실상 최초의 선수끼리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기인즉슨 어떤 외교적인 현안에 대한 흐름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비핵화를 놓고 구체적으로 이 용어와 핵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다. 예, 최초의 본격적인 대화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키운 핵 전문가이자 핵 협상 전략가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커리어로 보면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전략통인 건 거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비건도 핵 전략가고 김혁철도 핵 전문가고 결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거다는 기대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예. 조금 해석을 어떻게 달리하는데요. 보십니까? 왜냐하면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임명이 됐지만 지금까지 카운터파트를 얼마 전에 이제 최선희를 만났고 이제 김혁철을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여전히 북한이 뭔가 이 실무회담에 대해서 계속 격을 낮추고 실무회담의 비중을 좀 덜 두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실무선에서 붙어서 시시콜콜하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하다 보면 항상 미국은 구체적인 걸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이 항상 꺼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하, 2차 북미 그 정상회담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예. 저쪽에 또 나름대로 실무협상 대표를 바꾸고 지금 우리가 방금 논의한 것처럼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조차도 우리가 지금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무협상에 대한 격을 낮추면서 예. 또 미국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좀 그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예. 이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역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통큰 결정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탑다운 방식에 주목하고 있지 실무선에 있어서의 지금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실무 협상 자체는 큰 무게감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박원근 교수님의 해석, 예, 매우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건 대표도 뭐 백악관 NSC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직업은 포드 자동차 부회장 출신이니까 자동차 회사 이 CEO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를 했던 게 러시아를 좀 잘 아는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전문가고. 근데 늘 그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이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배경을 보면 러시아 구소련에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과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북한은 매우 달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근데 최근 뭐 12월까지 비건 대표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평양 단판을 짓는다고 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한 평가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예.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는 시점하고요. 비건 대표가 비행기 타고 평양 가서 도착하는 시점하고를 이렇게 봤더니 뭐 실무 협상 하기도 전에 그냥 덜커덕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해버렸어요. 2차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하겠다고. 그럼 실무 협상 결과를 보고 받기도 전에 정상회담 한다라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또 탑다운으로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실무 협상 결과가 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정상회담은 한다. 미국이 손해 볼 것은 없다. 북한도 2차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을 확약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워싱턴과 평양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의제가 올라올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건가 이건 아직 남겨져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기 장소 네. 이런 내용은 양측이 이제 확실하게 합의한 것이고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 이렇게 김혁철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실무 협상의 격을 낮추고 미국을 혼란시키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면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카운터파트가 자꾸 바뀌고 그러면은 비건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누구랑 얘기를 해야지 진전이 있을 것인가. 네. 뭐 좀 진전이 있다 보면 또 카운터파트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예. 또 시작되고 아하. 제대로 최고 통치권자까지 그 의견이 전달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번에 보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북한의 전략이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스티븐 비건 대표를 포함한 미국의 협상팀도 여기에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미국 정부 인사들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북핵 문제가 25년을 넘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스티븐 비건 대표팀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김혁철이라는 새로운 카운터파트가 나타났네. 어떡하지? 누구지? 뭐 이렇게 당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하. 카운터파트가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패키지를 어디까지 제시하고 이것은 양보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는 큰 어떤 전략적인 이제 게임 플랜은 분명히 가지고 이번 6일에 평양에 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라는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미 의회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비건 대표는 북미 간에 실무 협상한다고 평양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도대체 어디까지 합의가 돼 있을 거에 대한 가늠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예. 자,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발표했고 실무 협상 하겠다고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는 합의가 돼 있을 거다. 어느 부분은 정상회담으로 떠넘길 거다. 가늠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죠. 예, 그럼 세 분한테 동일한 좀 예. 질문을 제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양쪽이 주고받을 건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뭡니까? 첫 내용이? 번째, 북한은 6.12 이 정상회담 전후에서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했죠. 폭파했죠. 뭐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예,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발사대 시험장 해체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미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 갖고도 진전이 안 되니까 평양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드디어 이제 현재에 해당하는 영변 핵시설의 연구 폐기를 약속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상응 조치를 전제로. 그다음에 1월달에 신년사에서는 드디어 동결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기의 시험 생산, 사용, 확산을 금지한다. 이게 네.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핵 보유국 논리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최초로 모라토리엄 동결을 선언한 겁니다. 이제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는 활동을 하면 이제 약속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예. 이게 북한이 내놓은 패키지입니다. 현재까지. 네. 그러면 미국이 내놓은 패키지는 뭐냐면은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인도적 지원 허용한다.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미국인의 방북도 허용을 한다. 이건 예.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연락사무소가 당장 따라갑니다. 네. 왜냐 오토 원별시 사건 같은 미국민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영사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은 미국 조치는 아니지만 연루가 돼 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요구했으니까 한국 정부의 조치지만 네. 대략 이 정도입니다. 지금 서로 주고받는 게.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 내놓은 카드는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인데 그중에 하나가 우라늄 농축시설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돼 있지만. 시설은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혼돈하는데요. 영변 안에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이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다. 이제 다른 지역에 농축시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자 양쪽이 이렇게 내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게 이번에 목표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확실한 네. 그런 행동을 도출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맞아요. 가격이 양쪽이. 그 순간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설 연휴 직전에 했던 연설을 보면 북한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플러스 알파로 영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와 파괴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다. 그 말씀 지금 하고 그게 있습니다. 이제 ICBM입니다. ICBM입니다. 과거 얘기입니다. ICBM 그다음에 만들어놓은 핵물질, 예. 핵탄두인데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만일에 반출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죠. 자,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이 내놓은 저 약속이라는 것, 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현 단계에서? 만일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 플러스 알파가 만일에 과거 핵의 예. 일부를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도 아마 상당 부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평가를 받을 만한 조치일 것이다. 자, 미국의 상응 조치는 잠시 뒤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 의미가 있는 비핵화 조치라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의미가 있는 예, 조치지. 과거 핵 그리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말고 노동 미사일 같이 한반도와 중장거리. 일본을 예. 사정권 안에 놓고 그다음에 핵탄두의 소량화, 경량화를 하지 않고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그대로 놔둔다면은 결국엔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 조치가 취해졌지만 한국민과 일본인들은 계속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위협에 인질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 동맹국을 예전 어떤 미국 정부와 비교해서도 동맹국답게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사실 굉장히 우려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만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네. 동맹국의 안전을 포함한 의미 있는 북한 비핵화 진전 이것은 다른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이거를 미국으로 날려보낼 ICBM을 포기하겠다. 이 내용은 미국 입장에서는 오케이, 땡큐인데 자,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단위 얘기 좀- 중장거리 미사일도 계속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것까지 요구를 하면 판이 깨질까 봐 불만이지만 말을 못 꺼내는 차원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유판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 대화 예, 국면은 예.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작은 딜이라도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예.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물줄기가 되고 한반도에서의 불가역적인 평화 체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작은 딜, 그 미국만이 만족할 수 있는 작은 딜에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제재 조치가 완전히 완화된다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핵, 미사일을 더 이상 포기할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집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이런 안전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죠. 미국이 남을 나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에 서로 테이블에 내놓은 조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과 미래 핵에 대한 또 운반 수단에 대한 이런 딜 내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정작 한국과 일본이 걱정하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들,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걱정, 이 부분은 빠져 있다라는 지적. 자, 두 분이 지금 거기까지 말씀하셨고 박홍 교수님은 북한이 내놓은 테이블에 올려놓은 카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예측 네. 분야가 하나일 거고 또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종 목표점이 있을 그렇죠.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과 사실상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자,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뭐가 될 것 같다 예상을 네. 하는 거는 결국 영변이 핵심이겠죠. 영변 핵시설. 그거는 저는 북한의 입장이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평양 9.19 공동선언에 분명하게 나온 것이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경우에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네. 그 입장이었고 10월 달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 면담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비욘드 영변이라고도 하고 플러스 알파라고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플루토늄 시설과 고농주 우라늄 시설을 포함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응 조치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도 명확합니다. 이것은 경제 제재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락사무소라든지 종전선언에 대해서 벌써 이제 미국 측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의 매체나에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 제재 해제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가깝게는 남북 간의 경협 사업들 우리가 얘기하는 금강산이나 개성 사업, 그 외를 좀 더 포함시킨다면은 지금 정유 제품 금수 조치를 쿼타를 확대하는 문제, 또 섬유 제품의 수출 문제. 그 정도까지를 이제 북한이 원한다 생각하고요. 북한이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 그런 그렇죠. 뜻인가요? 예, 그런 판단이고 또 예. 미국에서는 영변을 중시를 하긴 하지만 단순히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신고, 검증, 폐기. 그러니까 영변이라는 것이 북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만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입니다. 네. 390개의 동이 있고요. 그 안에 네. 건물들이 있고 그것을 비핵화의 원칙에 따라서 신고 검증 폐기를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은 이제 그것을 계속 예, 요구하는 예. 것이고요. 그게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가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그림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예. 두 가지 간단합니다. 일단은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결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결이 일단 선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은 신년사는 뭡니까? 그거는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아하. 핵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 좀 예. 하면은 핵 물질은 계속 생산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그거를 핵 물질은 모라토리움, 동결, 유예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의 그 해석은 그러면 좀 너무 과한 해석입니까? 그거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북한도 그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했다. 그리고 말뿐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역시 여전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유엔 보고서도 나왔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동결돼야 되는 것이 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비건 대표가 지난주 스탠포드의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의 정의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미국은 WMD를 얘기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예. 핵을 포함해 미사일 포함해서 생화학 무기까지 다 포함한 것을 완전한 폐기라고. 그것이 최종 목표다라는 것이고 북한은 거기서 동의를 안 하고 있죠.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목표. 그리고 마지막은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예. 지금 영변 시설이 의미가 있지만 그거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인 WMD 전체에 대한 신고 검증 그리고 폐기까지 가는 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예, 그 좋습니다. 세 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진행되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감사드리고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말이죠. 북미 실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북한 측의 카드는 비핵화의 그 정의에서 어느 단계로 보시는 겁니까? 여전히 초기 단계고요. 지금 여태까지 북한이 해왔던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비핵화의 조치로 보기 힘듭니다. 힘들다. 비핵화의 문턱으로 못 넘어간 거죠. 예. 여태까지는 좀 상징적인 의미들이었고요. 구태여 의미를 이제 우리가 부여를 한다면 미래 핵의 일부 능력을 뭐 제한한다 그러지만 상당히, 그것도 여전히 예.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북한이 올리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는 ICBM 같은 경우에 북한이 지금 미국은 당연히 얘기를 하고 원하겠지만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ICBM은 우리가 말하는 과거 핵이거든요. 북한은 지금 순서대로 움직이죠. 미래 핵을 얘기를 했다가 현재 핵의 일부 했다가. 능력을 동결하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과거 핵은 끝까지 잡고 있겠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만들어 놓은 핵은 핵 탄두라는 것은 끝까지 쥐고 있고 그건 맨 마지막에 북미 수교되고 난 뒤에 한반도의 이른바 영구적 평화 체제가 구축된 것이 확인된 뒤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한데 자 이렇게 된다면은 전문가들의 분석만 놓고 봐도 시청자 여러분들 평양에서의 실무회담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반대로 미국 쪽이 내놓는 상응 조치라는 걸 해보죠. 이제는 미국이 화답할 차례다라고 북한이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는 미국이 화답할 차례다. 이번에 미국은 어떤 카드 가져갔을까요? 그 고천에요. 예. 미국하고 북한이 하는 말이 지금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11 때 약속한 걸 네가 지켜라. 네가 지켜라. 상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6.12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6.12 싱가포르 합의사항 4개 다시 그럼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그거 보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예. 사실은 이제 4가지죠. 뭐 그 그 유해송환부터 시작해서 네, 예. 그 비핵화, 관계 정상화, 무해송환부터 한 뭐 그렇지만 핵심은 비핵화거든요. 비핵화죠.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박원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내놓은 카드는 영변이에요. 영변. 근데 영변은 핵의 어떤 비핵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큰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현재의 핵심이기 때문에 영변만 영구 폐기가 된다고 해도 대단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저거는 무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행동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해요. 영변 시설 자체를 예, 영변 시설 자체가 연구 단지로 그렇죠. 인식하고 그러니까는 있다는군요. 저거 자체가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게 아니고 당장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무기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영변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의 회의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효과는 없다는 거죠.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내놓은 카드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인도적 지원 이미 허용했어요. 예. 미국인 방북도 허용했어요.
여기에 한해서. 뭐 허용하면 뭐합니까? 민간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북한을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종전선언도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북한이 원하는 건 종전선언이 아니거든요. 뭐 평화협정인 거고. 평화협정이고. 그리고 사실은 더 원하는 건 당장 제재를 해제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지금 영변에 대한 애매한 조치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대북 제재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네.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한국 정보 보고 대신 조치를 취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금강산과 뭐가 있을까요? 개성이죠.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부가 취한 독자 제재이기 때문에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북 제재하고 상충이 되죠. 유엔 제재하고 상충되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지 해법은 우리 않습니까? 정부가 찾고 예. 결과적인 책임도 우리 정부가 지는 형식으로 묵인해 줄 수는 있죠. 이 정도가 지금 미국이 내놓은 카드거든요. 다시 정리를 좀 하면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대북 제재, 경제 제재를 화끈하게 완화해줄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 종전 선언뿐만 아니라 뭐 수교 뭐 이런 거 지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 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돈 들어간 일은 한국 보고 받아내라.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전략이 그런 거고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비건 대표가 했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데가 바로 해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패키지는 다 알아요. 예. 근데 지금 플러스 알파의 모종의 뭘 가지고 결국 아하. 베트남에서의 회담의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느냐 받을 여부가 것이냐. 지금 평양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예. 됩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안개 속입니다. 봉 박사님은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비관적이신 것 같기는 한데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우려를 한다는 표현이 우려를 더 하시고 맞을 있는 것 것 같은 같은데 게 뭘 제일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회담에서 예. 이렇게 돌출 발언 정도가 아니라 즉흥적인 어떤 합의를 한다면은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 돌려 말씀하시지 말고 예. 어떤 시나리오를 가장 걱정하시는 겁니까 전문가로서?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원하냐? 그러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가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으니까 뭘 원하냐?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조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제 제재가 우리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예. 아까 싱가포르 6.12 합의문을 보시면은 네 가지 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번째는 이루어졌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 한반도 비핵화는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인데 네. 왜 1번, 2번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면- 할 만큼 했다. 나는 예. 풍계리도 폭파했고 했고 네 번째도 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를 위해서 북한이 했는데 왜 미국은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앞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새로운 북미공개 수립에서 노력을 하지 않느냐. 않는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는 우리가 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것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예.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다. 그렇지만 1번이 부족하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베트남 정상에서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덜컥 오케이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축소하겠다. 주한미군 카드를 트럼프가 돌출적으로 즉흥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할 수 스티븐 가능성을 비건 대표가 걱정하시는군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까지는 논의된 적이 없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Q&A에서 그랬죠. 전혀 논의된 바가 예. 없다. 풀스탑이라고 했습니다. 예. 마침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7일, 28일에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할 것이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배제할 것이죠. 수 없다. 그 시나리오를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다른 점 이번에는 방위비 그 분담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예. 2019년은 이게 가능성이 없을 수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2020년부터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떤 규모 변화를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우리가 거짓말한 건 아니다. 이제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 근데 이제부터 하겠다. 하지만 그 정상회담 때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 논의를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봉 박사님의 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이 시나리오에 다른 전문가들도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주한미군을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갈까 설마 하기는 합니다만은 김정은과 북한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 이거를 좀 걷어달라.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라고 나올 경우에 군사적 위협을 그러면 그래? 주한미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게 가능할까요?
뭐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저는 북한이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요구할 생각이 것이다. 듭니다. 왜냐하면 신년사에도 명확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이랑 다르게 그러네. 김정은이 그 얘기를 했었네. 신년사에서. 이전에 다르게 영구히 완전히 중단을 요청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일정상 보더라도 3월 달에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3, 4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수리 훈련이랑 그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물론 그 기존의 훈련을 굉장히 그 규모를 축소하고 이름도 바꿔서 최대한 한미훈련, 연합훈련이라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이전에 매티스 장관의 마지막 작품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여전히 연합훈련을 중시하는 매티스 장관이 해놓고 간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이랑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은 안 건드리겠다. 예. 뭐 사실 영어 표현을 아까 봉 박사님 표현을 쓰자면 영어로 removing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얘기인데 예. 뭐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 그렇게 읽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한미군 뭐 이렇게 건들고 이러는 것까지는 안 가지만 한미 군사훈련 안 하겠다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최소한 3월 달에 3, 4월에 예정된 훈련은 영부는 그 중단될 훈련하면 가능성이 돈 많이 있다. 들어가니까 그거 나 돈 들어가는 거 싫다. 또 이런 논리를 내서 그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를 하면 일종의 상응 조치 형태로 예. 지난 6.12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연합훈련에 대해서 중단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했는데 예. 당시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 장관도 몰랐고 물론 우리는 한국도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시리아 철군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었고 몰랐다는 거잖아요. 미국 국방장관도 몰랐죠. 예. 그러니까 그런 돌발 행동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뭐 모르겠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됐을 가능성을 뭐 공개는 안 할 테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그 발표할 가능성은 있고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핵 억지력, 확장 억제 능력이 대폭 손상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른바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금 우려 섞인 전망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려가 많아서요. 예. 조금 중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공화당입니다. 네. 공화당 같은 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5일날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의 비핵화의 목표는 CVID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맺는 그 어떠한 조약도 상원의 3분의 2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주한미군 내 철수나 전략자산 전개나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식 사고로 하는 사람은 트럼프 본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티스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조차도 네. 매티스 장관하고 거의 동일하게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목표가 북한을 넘어서 중국이라는 사실은 뭐 거의 상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제가 볼 때 지금 봉 박사님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전 중국이라고 봐요. 이미 4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금년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국을 넣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죠. 그 얘기는 중국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걱정을 또 끼쳐드릴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저도 중국이 목표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중국하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닙니다. 조정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조정을 함으로써 중국한테서 무역 협상에서 미국한테 유리한 딜을 끌어내고 또 북한이 비핵화하는데 중국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미국이 이끌고 있는 국제 공조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다 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대신에 중국으로부터 상응 조치를 받아낸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국가 안보 문제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들 전문가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선 하시는 말씀이라 헨리 키신저가 실제로 이 구상을 미중 간의 빅딜설에 주한미군 가지고 이걸 한다 빅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좀 아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국민 중에 얼마나 이것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큰 국가안보 위협인 북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담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는 우리도 자주국방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미국한테 의존할 것인가, 언제까지 매년 방위분담 협상에서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가. 더군다나 북한에서는 주한미군 위협이 없다면은 우리도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시험은 해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도 과연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 말씀 저 드리면요. 뭐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미국 내에서 지금 대전략 논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역외 균형 전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내에 주둔하면서 중국을 경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것이 미국의 필요에 의하면 역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거기에는 많은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네. 또 적지 않은 다수의 미국 내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이 그것이 미국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책상으로 대전략상으로 그렇게 지금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좋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서 신중히 예.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만 더 네. 드리면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INF 조약을 이제 러시아와의 조약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중장거리 핵 미사일이요. 그랬죠. 예.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러시아는 전혀 상관이 없다. 미국의 이런 조치의 목표는 중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역외 균형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축소하거나 뺀 자리에 이런 핵무기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은 중국을 계속 포위하고 봉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전히 또 일본이 있죠. 예. 일본으로 저지선을 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예전부터 냉전 시대부터 미국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어떤 점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무슨 뭐 가시화된 것도 아니고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하고 실무 협상 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미국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전문가들뿐 아니라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돌발적인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점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자, 뭐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해보죠. 베트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열린다는데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점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첫째, 도시가 안 나왔습니다. 하노이냐 다낭이냐. 다낭이 유력하다라고 미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 조한모 박사님. 예. 이거 이례적인가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베트남이라고만 발표하고 왜 하노이인지 다낭인지 도시를 장소를 명기를 안 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1차 정상회담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요. 근데 싱가포르는 하나가 도시국가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국가고 싱가포르가 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가는 얘기한 거고 예. 호텔하고 장소는 얘기 안 한 거죠. 아 센토사 섬 예, 이걸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벌써 다낭이다 하노이다 그러면 거기 이제 기자들이 어차피 가겠지만 예. 경호나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 다낭이네요. 다낭으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고요. 예. 또 뭐 그림으로 봐도 센토사 섬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지형. 이제 거기 이제 그 입구만 토광이라고 이제 베트남어로 말하는데 토광 반도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구만 막아버리면은 경호가 유리한 아하, 지역도 있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씀이 제가 보기엔 전혀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지난번에 싱가포르 때는 하루 했잖아요. 이번엔 1박 2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 만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되죠. 왜 두 번씩이나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무 협상에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구나. 정상회담으로 떠넘기는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림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남아 있거든요.
미중. 왜냐하면 3월 1일이 예.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관세 협상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3월 1일 이전에 타결이 안 되면 예. 중국은 관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 얘기는 3월 1일 이전에 미중 정상이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면 그림을 여러 가지 그릴 수 있는데 원래는 25, 26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27, 28 이 그림이었거든요. 나오는 언론 보도는. 네. 그럼 27, 28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시 주석을 그 이전에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시 주석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다낭에서 한 3, 4일 정도 이동하는 시간 일주일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뭐 소설가적인 추론을 해보면 그러니까 1박 2일 중에 셋이 같이 만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이 같이 만나거나 연쇄 담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차피 정상이 만나서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죠. 비건이 이번에 평양 가든 아니면 추가로 만나든 거기서 공동선언문 정도 초안을 만들어질 거고 네. 둘이 만나서 담판을 한다는 정상회담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 말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왜 1박 2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변수가 숨어 있는 게 중국 변수인 것 아닌가도 같다.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트럼프, 김정은이 1박 2일에 걸쳐서 뭐 끝장 담판을 한다라는 거는 그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인 거고 실질적인 속사정은 시진핑이 와서 이 연계되면은 그래서 1박 2일 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동의하십니까? 공무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티븐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한 연설문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70년간 북한과의 이제 적대 관계를 영구히 청산할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건 종전선언 얘기거든요. 네. 근데 종전선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면 중국 요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은 벌써 입장을 밝혔죠. 중국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미국이 최소한도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종전선언이 북한 측에 수용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중국을 어떤 형태로든지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봉 박사님 논리대로라면 그 시점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3자 회담이 예. 될 것인지 굉장히 놀라운 이제 형태가 되겠지만 4자 회담까지도 발전이 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죠. 잠깐만요. 갑자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서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북미 2차 정상회담 만드는데 이게 판이 커져서 시진핑 주석이 간다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통령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라는 게 상식일 것 그렇지는 같은데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남북한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이 됐죠. 그러나 그 선언을 하는 자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근데 안 갈 수 이제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에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제한다고 그러면은 정전협정 서명에는 김일성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예.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 그다음에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와이가 셋이 사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3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꼭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용주의적으로 묵인을 한다고 그러면 셋이 만나서 종전선언해도 국제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죠. 이거 뭐 운전해가지고 실업 안 주고선 정작 운전대 잡았던 우리 대통령 그럼 빠진다는 그러니까 목표가 종전선언이거든요. 우리 정부의 목표는.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은 네네. 굳이 우리가 형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노벨 평화상을 타지 않아도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크레딧을 다 받고 노벨 평화상을 타도 좋다. 네네. 단지 결과가 좋으면은 한국은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게 드렸는데 이 답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시네요. 박홍우 교수님. 저는 이 종전선언이 지금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종전선언이라는 게 작년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이 됐고 작년 중에 지금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때 이 목표라는 것은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의 일종의 입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그랬죠. 많이 부각됐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얘기가 시작되고 어쨌든 비핵화가 지난 지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종전선언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예. 것이 우리가 말하는 트럼프 변수랑 결합을 해서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가 존립 근거가 약해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시작전권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가 없으면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역할이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면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왜 이제 더 이상 북한과 적대 관계가 아닌데 주한미군이 주둔을 해야 되느냐. 미국과 한국 내에서 그 목소리가 다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의회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싸움을 걸어갈 만한 명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 프로세스에 차라리 종전선언보다는 제 대안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도 포함하고 한국도 포함해서 그렇게 논의를 한다.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나중 단계에서 종전선언이 들어가면 되지. 지금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 그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뜨거운 감자가 나와서요. 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좀 정리를 제 입장에서 하면 한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 베트남 다낭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남북 미 중 넷이 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만일에 북중 미가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실상 합의하고 나중에 세리머니 의식을 갖춘 형식을 갖춘 자리는 사자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지금 박원곤 교수님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단순히 선언의 성격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건 종전선언은 선언이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인 거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법적인 협정에 의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안보 질서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북한이 말하는 식으로 하면 정말 불가역적, 돌이킬 수 없죠. 선언이라는 걸 한 번 해놓고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상징적이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파장, 특히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과 국내 일부 여론들을 생각을 한다면 현 정부에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갈 그런 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것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박사님들 돌발적이고 직설적으로 제가 좀 시청자들을 눈높이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삼자가 됐든 양자가 됐든 뭐가 됐든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입구라는 점은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 2차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겠다면 문재인 대통령 동의하실까요? 아니면은 아니 그거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건 아니다라고 반대하실까요? 저는 먼저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만약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저는 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할 것 같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가 아니라 환영하실 것 같다면. 저도 봉 박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촉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김정은이 만약에 종전선언을 논의하겠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보시는군요.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지난해 도출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입구라고 개념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번 베트남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 자, 근거는 잠시 뒤에 여쭙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지금 평양에서 실무 협상에서도 이것이 핵심 부분 같습니다. 종전선언 는 당연히 논의가 되는데 당연히 논의가 되는데 북한은 그 이상을 원하는 거죠. 아하, 박원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북한은 평화협정을 앞당기려고 할 겁니다. 그건 신년사에 분명하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전망이라면 트럼프는 종전선언 협상해 주는 것 자체를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할 텐데 북한은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더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협상이 종전선언입니다. 돈 안 들어가죠. 돈 안 들잖아요. 말로만 하는 약속이죠. 종전선언은 말로만 하는 게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한반도 안보 질서를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그 파급력은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복합적인 고민과 고려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 사고방식으로 이건 돈 안 드는 거니까 말로 하는 약속이니까 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사실은 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상에서 자기가 한국 전쟁 70년을 끝내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는 그런 일종의 공명심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미국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에 미국 정부 내에서 미 조야가 다 반대했죠. 1차적으로 검토가 돼서 종전선언은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해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기제로 만들려고 하는데 종전선언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유엔사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 미국 내 반대 조야에서 특히 언론에서 뭐 반대하고 있는 거, 비판하고 있는 거는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돈 안 드는 종전선언 카드를 이번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그렇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그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평화 체제까지도 요구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시나리오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예, 공방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안 드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종전선언이라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 오히려 이번 국정연설을 보면은 첫 번째 예, 예.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무역 정책을 고쳐야 된다. 미국이 더 번영하려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대중국 포위 전략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국방부의 입장인데 그것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것보다는 중국하고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대부분 무역, 전쟁의 틀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종전선언을 준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종전선언을 북한한테 주고 중국의 이런 안보 위협을 좀 상쇄시킨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유리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북한한테 주는 것이 돈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버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죠. 아, 돈 버는 정치와 무역을 또 합쳐서 무역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제 연두교서 스테이트 예. 오브 더 유니언 그 사정상 그걸 1시간 반째를 다 봤습니다. 다 들어오셨다며요.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부분이 제가 아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초의 그 형식을 하나 갖춘 게 뭐냐면 이 앞부분 쭉 나가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국제 예, 외교 정세를 나오잖아요. 하는데 예.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나토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돈 문제죠, 예. 결국은. 그러니까 동맹을 연두 교서에서 국제 문제에서 처음으로 공격하는 언급을 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한미동맹 중요하고 양측 신뢰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십은 동맹도 돈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네. 고차원적인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원짜리를 계산하는 거지 1000원짜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몇 푼을 아끼려고 장기적인 미국의 국가 이익이나 국가 전략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시청자들께 우려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현실적인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을 바꾼 건 아니지만 적어도 트럼프의 리더십은 동맹국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토론 시작한 지 50분 됐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분 내내 김정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건가를 더 지금 전문가들이 더 고민을. 돈 얘기 동맹보다는 돈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자꾸 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좀 해보죠. 주한미군 방위군 협상도 결국은 돈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이번 주 안에 타결하기로 했다며요. 예, 뭐 나름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선방은 했지만 큰 불신을 안고 가고 있다. 이제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3년 좀 장기 계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1년 단위로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하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있었던 한미 간의 마지막 협상에서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1년 단기로 협정을 맺자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기 계약으로 해라. 그럼 매년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단기 계약을 매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 기존의 방위 분담 협상 틀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군 주둔비는 우리가 대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미군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 대고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주둔국에서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협정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이죠. 아예 방위 분담 협상 틀을 다 바꿔서 그 비용도 다 주둔국에서 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이 매년 한 17억 달러 정도의 그 주둔 비용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2배가 35억 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현상을 유지하더라도 한국이 방위 분담을 2배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나토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올려줬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한국을 이렇게 세게 쳤는가? 이번에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왜냐하면 나토가 뒤에 있고 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선례를 남기는 것이죠.
나토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금 3,100억 정도를 분담을 하고 있는데 2020년 말까지 1,000억 달러를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100억 달러.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를 올리기로 한 거죠. 30%. 예. 근데 지금 이 방위 분담 문제가요.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이 모법입니다. 소파. 여기에 5조 1항 2항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비용을 낼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인데 거기에도 지금 올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지금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법을 바꿔라. 법을 바꿔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간과가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기준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절반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게 1조입니다. 그렇죠. 1조만 더 내면 우리가 100% 내는 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다음부터 용병이거든요. 그 동맹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적 가치를 돈 주고 산 거네요. 그럼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적 가치를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농반진만 얘기하면 원하는 대로 준 다음에 용병처럼 쓰자라는 돈 달라는 대로 줘라. 주고 그러니까, 용병처럼 쓰자. 그러니까 이제 동맹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위험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해외 주둔 미군이 용병이라고 불리는 것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둔국이 너희가 비용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지켜주겠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스스로 그냥 용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진배 없는 거네요.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와 보죠. 어찌됐든 이런 전후 사정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국까지 끼어드는 상태로 27, 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뭘 기대하고 뭘 우려하시는지. 우려하는 점은 뭐 이제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 자, 긍정적으로 뭘 기대하시고 이게 어떻게 지금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건지 마지막 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죠.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1박 2일에 걸쳐서 2차로 만난다면 트럼프와 김정은 어떤 것 합의를 도출해낼 거로 기대하십니까? 저는 지금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단을 못 하시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지난해에 비해서 아주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고 이번 연두 교수에서도 한 문장밖에 없어요. 한 달밖에. 내용도 별로 분량은 없습니다. 5분의 1을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제재를 해제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회의론을 불식시킬 만한 성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카드만 가지고는 이 가격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돌파구를 마련을 한다고 그러면은 약이 되겠지만 애매한 또다시 애매한 큰 얼개만 합의하고 온다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제재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질 거고 민심이 나빠지겠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의 대북 제재 회의론을 불식시키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협상의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그러는 게 정설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누구도 다 보고 있거든요. 확실한 주고받기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럴 개연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조 박사님은 이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갖고는 지금 뭐 양측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라고. 조 박사님은 반반도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뉘앙스 자체는. 뭐 반반이라고 보겠습니다. 반반 정도로 판다시고. 봉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워낙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일 걱정하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게 돈 아닙니까? 근데 경제 제재 완화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절대 못하겠다. 그것이 우리가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돈을 어디선가는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이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일본만 그럴까요? 한국한테도 돈 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겠지만 북한이 바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국교 정상화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사업이 그래서 아니라. 결국 일본이 돈을 대고 국교 정상화 카드로 이어질 그리고 가능성이 이제 있다. 종전선언, 평화체제를 할 때 사실 일본은 당사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국교 정상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박원 교수님한테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 한 번의 정상회담 수준이 아니라요. 지금 네. 전체적인 일정을 볼 때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왜냐하면 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이 대선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 만약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대화의 동력이 확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지 구체적인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가 잘 어우러져서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나오도록 한국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좀 알뜰하게 써서 10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했었는데 딱 하나만 찝으라 하면 뭐 검증입니다. 저는 검증이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지 검증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영변 뭐 얘기 백날 해봐야 검증에 대한 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져야죠. 실질적 아니다. 예. 자, 관전 포인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발표됐던 2월 27일, 28일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후, 막후 다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뭐 계속 진행되는 대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니까 가장 깝깝해하는 곳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전당대회 하겠다고 몇 달 전부터 결정해놓은 날이 27일입니다. 연기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겹칩니다. 당장 황교안 전 총리를 제외한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전당대회를 미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전 당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며 전당대회를 아예 한 달 이상 미루자고 주장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중요한 행사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주호영 등 다른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대세론이 나오는 황 전 총리만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 판단에 따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으로 뭐 그건 또 그거대로 돌아가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이죠. 뭐. 추격할 시간을 벌어야 하는 2위권 주자들과 여유로운 황 전 총리 사이에 입장차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당은 일단 내일 선관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시기를 조정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뉴스만 콕 찍어서 전해드리는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달 동안 새 얼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처음 뵙습니다. 네, 시청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처음 인사드리는데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녹색당 언론 홍보단장 하셨어요. 네. 지금은 녹색당 뭐 당적은 당직은 안 갖고 계신 그렇죠. 거죠? 예전에 정당인이었고 지금은 예, 평론가로 활동하고 예, 있습니다. 해주시고 구미시 시의원도 하셨고, 네. 그것도 역시 전직이시고 지금은 이제 진보 진영의 아이콘, 새로운 얼굴의 시사평론가, 요즘 뜨는 시사평론가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나와주셨고, 자 오늘 얘기를 해보죠. 저희가 1시간 내내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했는데 그 빅뉴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것 때문에 멘붕 빠졌다며요. 네, 하필이면 2월 27일 같은 날짜에 북미 정상회담 2차 예. 회담 날짜가 잡혔기 근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월 27일 한다는 거는 몇 달 전에 작년 연말부터 결정된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바꾸기 굉장히 어렵게 된 점도 있고 네. 그러자니 또 안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작년 6월 12일 예. 바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6.13 지방선거 바로 하루 전. 전날이었던 예.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 왜 하필 이렇게 날짜가 잡히는가. 맞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런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해요. 제가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 효과를 감수하려는 술책,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마 저건 아니겠죠. 트럼프 대통령,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날짜를 잡았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홍 전 대표 발언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볼 수 아, 있겠고 저거 자체가? 이왕에 판이 벌어진 예. 정상회담이라면 여기에 또 그런 식으로 얹어갈 수도 있는 거겠고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사실 한자를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예. 지금 화면에는 감쇄라고 표현이 됐지만 네.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에 가보면 감살이라고 돼 있어요. 감살로 돼 있어요? 그게 같은 한자지만은 네. 살로 읽을 때도 있고 예. 쇠로 읽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뇌쇄적이다 예. 할 때 그 우리 쇠자인데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뇌살적이라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예. 하필이면 감살이라고 쓰셔가지고 감살이라고. 그게 또 어제 화제가 예. 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그거 모를 리 없고 네. 다만 이렇게 한마디 거드는 것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으로 또 이 컨벤션 효과를 좀 이뤄낼 수 있는데 네. 자 시청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유한국당이 이거 강행할까요? 지금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예. 상식적으로는 조금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시사평론가로서 딱 느낌 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분위기 네, 보면. 저는 이게 며칠 늦춰가지고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하. 왜냐하면은 현장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일정을 맞춰놓은 협의를 부분이 해야 있거든요. 돼요. 이거 뭐 근데 그냥 우리가 연기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당대회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하루 이틀 정도 늦춘다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그 사이에 드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또 네.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홍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아예 한 달을 늦추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네. 오히려 늦추게 되면은 더 긴 기간을 늦출 가능성이 더 가능성이 높지 있다. 않을까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얘기인 즉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정해진 거니까 그냥 2월 27일 날 하자. 북미 정상회담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희박한 것 같고 사실은 희박하다 출마한 보시네요. 주자들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최근에도 책임당원 논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해놓은 뭐 고정된 룰보다는 네. 당사자들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당대표에 나온 후보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만 예. 뭐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고 입장이 나왔어요? 지금? 네. 아무래도 앞서 있는 주자기 때문에 예, 빨리 예. 끝냅시다. 그리고 그날 빨리 뭐 끝냅시다가 북미 좋겠네요. 정상회담이랑 겹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이해가 돼요. 황교안 총리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렇죠. 뭐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가는 거고 북미회담이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지 그냥 갑시다. 네. 이런 입장인 거고. 그게 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주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 예. 혹은 앞서 나가 있다라고 하는 제스처일 수도 있는 것인데 1등이 가지고 있는 여유. 그렇죠. 1등의 여유. 좋아요. 그다음에 반면에 황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은 이거 이렇게 되면 늦춰야 된다라는 예. 주장을 거의 한 목소리로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주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합의를 보자면은 어느 정도 늦추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네요. 1등은 그냥 가자는 거고 2월 24일 하자는 거고 2, 3, 4등이 자, 안 된다. 연기하자 이렇게 되면 1대 3의 싸움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미룰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네요. 현실적으로는. 네. 얼마를 주자들의- 미루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나를 잡아도 또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요. 이거 북미 정상회담 얘기 나올 때부터 이거부터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 이거 고민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딱 그렇게 돼버려. 어떻게 겹쳐도 이렇게 겹쳐요? 어떻게 보면 좀 내다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 미국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북미 정상회담을 아무래도 늦어도 2월 말 전에는 잡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예. 내다봤다면 자유한국당이 좀 3월 초 이후로 미룬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트럼프 것 대통령이 같습니다. 또 처음에는 또 1말 2초라고 또 얘기를 했었다가 네. 또 이게 늦춰졌으니까. 그렇다고 베트남 가서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전 세계 언론이 베트남 다낭으로 몰리겠죠. 네. 그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그거 중계 방송하기도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걱정은 걱정이겠어요. 고민인데 뭐 자유한국당이 고민하도록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 설 연휴 지나는 동안에 황교안 전 총리 부상과 함께 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 얘기가 많이 나오대요. 네, 유승민 전 대표 그동안에 봤더니 언론에서 본 적이 오래됐습니다. 네. 근황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뭐 바른미래당 노선이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 이후로 바른정당 쪽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렇죠. 그런 노선으로 펼쳐져 왔었고 최근 들어서는 또 민주평화당과 합쳐야 한다라고 네. 하는 호남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촉발이 되었었습니다. 또 의원들 중에서도 박주선 전 대표가 여기에 가담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과거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롭게 거듭난다기보다는 전통적 지지층을 일단 먼저 잡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네.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해서 대표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무관지옥의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양쪽에 다 흐름에 끼어 있는 그러네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져 있고 아마 설 연휴에도 굉장히 고심이 깊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더 됩니다. 괴로운 거는 A냐 B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A도 그렇죠. 독이고 B도 독이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도 힘들고 저렇게 가도 어렵고. 자, 그러나 정치라는 게 현실인데 네. 자, 이제는 선택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럼 유승민은 떨쳐내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유승민 불가론이라는 건 또 분명히 있다고 있죠. 봐야 될 것입니다. 친박계 의원들 중에는 유승민 불가론 분명히 존재하죠. 비박계를 포용하자. 그래서 큰 통합을 이루자. 대신에 셔터를 내리고 예. 유승민은 안 된다라고 안 하는 된다. 여론이 친박에서는 또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서 유승민 의원 들어오시오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고민은 더 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도 좀 내다볼 필요가 있는 게 얼핏 생각하면은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 유승민 의원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죠? 둘 다 비박 계열이고 예. 비교적 노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기. 돌아갈 명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시네. 네. 그런데 이게 또 거꾸로 보면은 한편으로는 일단 오세훈 전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첫 번째 네.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오 전 시장이 대표가 될 경우에는 예. 특별히 자신과 노선이 겹치는 이미지도 겹치는 유승민 의원을 영입할 이유가 또 있을까? 아하. 안에 당 내부에 있는 어떤 범친박계를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유승민 의원한테 별도로 또 손을 내밀 수 있을까라는 관측이 또 거꾸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황교안 전 총리와 힘겨운 싸움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세를 규합하는 차원에서 비박계가 모이는 것까지는 오케이겠지만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치면 굳이 색깔이 겹치고 이미지가 겹치고 이 비박계가 표가 분산될 수 있는 유승민 전 대표를 굳이 안고 갈 이유가 오히려 사라진다. 네. 자, 그럼 반대로 가장 현실성이 높다라는 황교안 전 총리가 예정대로 지금 예상하는 대로 1등을 계속 유지해서 된다 치면 네, 이렇게 발상을 좀 전환해서 얼핏 보면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되는 게 유승민 의원한테 가장 불리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황 전 총리도 대표가 일단 되고 난 다음에는 외연 확장이라든가 아하. 또 이미지의 희석화라든가 쇄신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유승민 의원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다. 라는 관측이 그거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고차원적인 평론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친박도 끌어안아야 되고 비박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10명의 비박계 의원 끌어안는 것보다는 유승민 한 명 끌어안는 게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네, 전시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그래서 있겠고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네. 다 끌어안으려고 들 것이다. 네, 파격적인 그런 조치가 될 파격적인 텐데 조치를 할 것이다. 다만 황교안 전 총리가 유승민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손을 잡으려면 네. 당내 여러 세력을 패싱해야 됩니다. 아하. 김진태 의원을 위시하고 있는 강성 친박은 물론이고 예.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비박의 어쩌면 김무성 전 대표까지도 패싱을 해야 돼서 네. 직접적으로 손을 잡을 그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변수로 남아있죠. 자유한국당 내부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북미 회담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네, 그렇습니다. 변수가 훨씬 복잡해요. 북미 회담은 트럼프, 김정은 둘이 하는 거니까 네. 둘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것만 따지면 되는데 와, 자유한국당 얘기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8명 정도의 머릿속을 네. 드나들어야 되니까 훨씬 더 고차방 정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미 회담보다는 육자 회담에 더 가깝죠. 차라리. 그러네요. 예, 육자 회담에 더 가까워. 그만큼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내 질서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예, 예. 있지 않다. 맞아요. 예, 그 차원에서 리더십도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정치만 놓고 보면 2월 27일 열릴지 안 열릴지는 불투명하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두 정치인은 역시 유승민, 안철수 이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계속 바깥으로 떠돌 거냐 큰 관전 포인트인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하거나 네. 또 강한 연대를 하는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또 자유한국당에 얹혀가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자유한국당에 엎혀 들어간다. 그 뭐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다 이렇게들 네. 얘기들 하겠죠. 네, 그럴 수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당이 안정되어 있다면 예. 그런 조금 더 고차적인 수도 가능하겠지만 네.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유승민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굉장히 관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끼어 있는 끼어 있다. 그리고 본인이 예. 어떻게 선택한다고 해서
덜 나쁜 경우를 가기가 어려운 그런 예. 처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페이스 김수민 평론가의 날카로운 평론을 종합을 해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내리면 설 연휴 끝났고 이달 말에 전당대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도 안철수의 움직임은 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이게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네. 얘기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문제로 갈 가능성이 정계 개편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엇물려 있어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까지 이 사이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개파 구도부터 다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인데 이제 뭐 1년 남짓 남은 총선만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지금 저 호남에서 민주당하고의 이거 간단치 않죠. 네, 특히 이제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어느 정도는 노선에서 우당에 가까웠지만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양측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고 네. 민주평화당에서도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통합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나마 정치권의 이합집산 또 통합 가능성이 있다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오히려 네, 그렇게 내다 그렇게 보입니다. 보는군요. 예. 그럼 다시 그 옛날에 도로 국민의당 얘기인데. 그렇게 자, 될 수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 얘기는 좀 한번 꼭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 코치 지금 폭행 혐의로만 선고 나 있잖아요. 네. 이 성폭행 혐의가 뭐 입증이 돼서 추가 기소가 됩니까? 네, 어제 경찰에서 발표를 했고 오늘 기소 의견으로 기소 검찰에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 할 예정인데 아하. 경찰에서는 뭐 구구절절 여러 가지 증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경찰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석희 선수와 선수. 그리고 예. 조재범 전 코치 간에 예전에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메모였습니다. 평소에 신석희 선수가 했던 메모인데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안 좋다라던가 그것을 암시할 수 있는 문구들이 그날의 메모에 다 적혀 있었고 여러 가지의 정황들과 또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면 기억하거나 말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 정황이 그대로 묘사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또 증언을 종합하면은 심 선수가 진술했던 것에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하고 있죠. 한 가지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거는 조재범 전 코치가 뭐 시종일관 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게 뭐 실제 가해자든 혹은 가해 지목인에 불과하든 간에 뭐 부인하는 것 자체는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은 요즘 법원 기류로만 놓고 보면 부인하면은 더 중형이 내려지던데. 그렇습니다. 예. 아, 참 이런 일 이제 없어야 되는데 심석희 선수 좀 이 계기로 해서 이런 일 좀 스포츠계에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오늘 첫 순서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년 단위로 끊어서 복귀를 해보면 북미 관계만큼 알다가도 모를 게 있나 싶습니다. 당장 전쟁이라도 할 태세더니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 당장 비핵화되고 북미 수교할 것 같더니만 돌고 돌아서 원점,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기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일 믿는 사람은 트럼프이고 미국의 많은 전문가 그룹은 여전히 회의적인 게 현실입니다. 분명한 건 트럼프도 김정은도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사실, 누구든 판을 먼저 깨면 치명상 입을 거란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한 방에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단계적이라도 진전이 되면 잘했다 평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상응 조치인데 경제 제재 완화면 최상일 거고 만약 주한 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양보 조치면 최악일 겁니다. 싱가포르 1차 회담 때
한국과 협의 한마디 없이 덜컥 한미훈련 연기 발표, 동맹보다 돈 계산이 우선인 트럼프의 전례로 비추어서 괜한 걱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남북 경협이나 제재 완화, 북한에 뭘 주든 선택의 문제지만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조치는 없다. 그 확답이 없는 게 어째 불안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